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강사 박하연입니다. 자, 2018 검정고시 2회차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 기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남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풀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혹시라도 이제는 대비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험들을 대비를 위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 한 번씩 확인하시고 요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풀이 강의라는 것은 내가 한 번씩 풀어보고 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따라서 한 번씩 꼭 문제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문제를 출력해서 볼 상황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화면에 문제를 다 띄워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 화면 멈춰가면서라도 문제풀이 해보시고 답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같이 정답 찾아가는 과정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8학년도 2회차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 비율들을 보면요.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전 영역 고르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좀 항상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좀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일단은 우주기원과 진화 같은 경우는 1회차에선 비중이 조금 높았었는데 2회차에 살짝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럼 중요도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2018학년도 그 1년 동안에 두 번의 시험이 치러질 때 그런 두 번의 시험을 이렇게 포괄해서 전 영역별로 이렇게 출제 빈도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원에 집중해서 그 단원만 파지 마시고 전체적인 영역들 고르게 공부하시는 것이 더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평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림 자료들 같은 거 해석하면 그 그림 자료 속에서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료 같은 것들 낯설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료들 잘 파악해 보시고 기본 개념들 위주로 좀 잘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서 조금 더 필요한 개념들 얹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바다를 제방으로 막아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전 방식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발전이라는 단어들이 보이시죠? 그때 앞에 써 있는 말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 발전을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문제에서 바다를 제방으로 막아 자,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얘기했죠.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조차라고 합니다. 자, 조수간만의 차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조수간만의 차, 조차에 의해서 자, 물에 이제 높이 차이가 생기고 그거 물 쫙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력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조력발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도 자, 지열발전이라는 것은 땅의 열을 이용한 것이니까 바다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고 풍력이라고 해서 풍력이라는 건 바람풍이죠, 여러분들.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화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을 태워서 뭔가를 태워서 그걸 갖고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인 수증기들로 인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바다와 관련 없다는 생각할 수 있어서 2번, 3번, 4번의 용어들이 조금 더 익숙하거든요. 그 용어들을 지우고 나면 1번이 남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조력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전기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부도체라는 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이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의 특성을 갖는 것, 우린 이것을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반도체가 보이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죠. 그때 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핑으로 형성된 전자와 양공에 의해 전기 전도도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도핑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보시죠. 그죠? 도핑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순수 반도체 14족의 원소, 게르마늄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이런 거에다가 다른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 이런 걸 도핑시킨다라고 얘기하죠. 도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불순물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죠. 15족 원소가 될 수도 있고요. 13족 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핑을 하게 되면요. 전자가 하나 남죠. 그죠? 전자가 하나 남고요. 요렇게 도핑을 하게 되면은 전자가 하나 부족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양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전자와 양공이 도핑으로 인해 생기게 된다고요. 그런 전자와 양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붙여놓게 되면은 전자의 이동이 생기면서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전기 흐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반도체에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됐죠? 간단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도핑이라는 단어와 함께 순수 반도체, 불순물, 이렇게 양공, 전자, 반도체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한 번씩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동소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동소체라는 것은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다른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연과 다이아몬드,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것들의 구조에 따라서 각각은 다른 이제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절연체라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는 물질을 절연체라고 하고요. 강자성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강한 자기장에 놓게 되면은 그 물질이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런 걸 자화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화된 물질이 있을 때 그 자기장을 없애요. 강한 자기장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화된 물질이 계속 자성을 띠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강자성체, 동소체, 절연체라는 단어 들어보시면서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답은 확실하게 보이니까 답을 골라내는 연습도 해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자, 한번 그래프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세물체 A에서 C까지의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할 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질량이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속도 변화 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요거 F는 MA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F는 MA, 결국엔 속도 변화와 힘, 질량에 관련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속도 변화에 대한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는 M분의 F가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속도 변화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질량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힘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속도 변화는 질량과는 반비례하고 힘과는 비례한다는 상황을 나타낸 그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죠. A, B, C 중에서 어떤 것이 속도 변화가 제일 큽니까? 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울기를 가지고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간단하세요. 같은 시간 동안 A는 속도가 0에서 이만큼까지 바뀌었습니다. B는요, 속도가 0에서 여기까지요. C는 속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그럼 0에서의 속도 변화를 봤을 때 누가 속도 변화가 제일 커요? A가 속도 변화가 제일 크고요. C가 속도 변화가 제일 작다는 거 정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래프는 시간을 고정하고 속도에 비교를 하면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고요. 됐죠?
자,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세물체에다가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합니다. 그리고 묻는 건 질량이 가장 큰 걸 물어본대요. 속도 변화는 힘의 영향도 받고 질량의 영향도 받는데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상황에서 힘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힘을 영향을 주지 않으면 속도 변화는 질량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때 질량과 속도 변화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따라서 질량이 큰 것은 속도 변화가 작겠죠. 됐죠? 요 둘의 관계는 반비례라고 얘기하고요. 반비례의 의미는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질량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으므로 우리는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는 작으니까 속도 변화가 작은 걸 찾으시면 되겠죠. 누가 제일 작습니까? C가 제일 작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속도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F는 MA가 생각나셔야 되고요. F는 MA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체크하시면서 문제에서 무엇이 일정하고 무엇을 묻는 것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 4번. 그림은 자석이 움직이면서 생긴 자기장의 변화로 코일의 전류가 발생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딱 보시면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그림이구나. 이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를 얘기하죠. 그죠? 유도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검유기의 바늘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유도 전류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 그림이 말에 나와 있죠?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발생한다. 그 그림이라고요.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그거까지 하시면 이제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센서는 즉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센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답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죠. 답은 4번입니다. 센서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때 그 변화의 원인이 여기는 전자기 유도라는 거죠. 광센서는 빛을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가스센서는 말 그대로 기체 상태를 얘기하겠죠. 이온이라는 건 말고 이온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쉽게 고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 뭔지를 아셔야지 고를 수 있긴 합니다. 이 그림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전자기 유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두세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그림 A에서 C와 같이 자 높이 H에서 가만히 놓은 공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올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단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두 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의 같은 물체가 지금 같은 높이 위에 있죠. 같은 높이 위에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다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지금 누가 더 빠르게 내려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같은 물체, 같은 높이 하면 우리 지금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 생각할 수 있죠?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찰 무시한대요. 그럼 그것이 바닥에 내려오면 모두 다 뭘로 바뀌겠습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근데 위치 에너지가 A하고 B하고 C가 모두 같아요.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도 A하고 B하고 C가 모두 같겠네요. 왜요? 마찰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요. 이게 100%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mv제곱이죠. 질량 다 똑같으니까 속력도 다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몇 번? 4번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중요한 표현은 바로 모든 마찰 무시한다는 겁니다. 마찰 무시하니까 위에서 모두 똑같은 상황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면 밑에서도 모두 똑같은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속력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답은 4번.
6번,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수돗물을 만드는 여러 과정들이 있지요. 물을 모아서 뭐 물질들 막 떠 있는 부유물들을 가라앉히고 걸르고 소독하고 보내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소독은 말 그대로 균들을 없애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과라는 건 뭡니까? 걸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응집이라는 것들은 떠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뭉쳐서 가라앉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중화는 산성이나 염기성 상태를 중성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중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볼까요? A는 물속에 세균을 살균한대요. 아이고 답 나왔네요. 뭐겠습니까? 소독이겠죠. 소독은요, 염소나 오존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소독을 많이 하죠. 실제로 주로 많이 쓰는 건 염소를 갖고 소독을 많이 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7번. 그래프는 사람의 원뿔세포가 빛의 파장에 따라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파장이 450나노미터인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원뿔세포는 하고 물었습니다.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한 거래요. 지금 문제가요. 지금 원뿔세포들이 나와 있어요. 원뿔세포들이 흡수하는 파장에 대한 것들을 쭉 나타낸 그림인 거예요. 자, 이쪽이 빛의 파장이거든요. 빛의 파장을 지금 얼만큼 흡수하는지를 지금 이렇게 세로축으로 나타낸 거죠. 청원뿔세포는요. 청원뿔세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쪽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는 소리고요. 녹원뿔세포는 요쪽의 파장, 적원뿔세포는 이 파장을 가장 많이 흡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요. 450나노미터래요. 450 여기거든요. 그럼 올려볼게요. 450. 가장 많이 걸린 게 누굽니까? 녹원뿔, 적원뿔 해당하지 않죠. 누굽니까? 청원뿔세포가 가장 많이 해당하죠. 따라서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은 당연히 청원뿔세포입니다. 그림이 조금 낯서십니까? 그대로 그냥 읽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눈에 시각세포, 이제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은 두 가지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죠. 그때 이 원뿔세포는 색을 감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막대세포는 명암, 밝고 어두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원뿔세포가 크게 세 가지, 청, 녹, 적 해서 빨간 것,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빛의 삼원색 얘기했죠. 빛의 삼원색이 뭡니까? 빨초파 아닙니까? 그렇게 빛의 삼원색이 빨초파인 이유는 우리 사람의 눈에서 주로 흡수하는 파장이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답은 1번이요. 자, 8번. 그림은 우주 탄생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전하를 띠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주 탄생 빵 터지면 빅뱅 하면 뭐가 돼요? 맨 처음에 기본 입자 생성되죠? 기본 입자 생성되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진 후에 원자핵 만들어지고 원자 만들어지고 이렇게 점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지금 이 그림은 뭐예요? 중수소 원자핵과 중수소 원자핵이 융합되어서 헬륨 원자핵 만드는 모습인 거네요. 자, 조금 진한 게 양성자래요. 이게 양성자고요. 그럼 이거 조금 진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중성자겠네요. 자, 양성자 플러스 써요. 왜요? 플러스 전하 띄니까. 중성자는 전하 띄지 않지요? 문제가 지금 전하를 띄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중성자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양성자는 당연히 플러스 하나 띄고요. 헬륨 원자핵 어떻습니까? 헬륨 원자핵 플러스 2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입니다. 중수소 원자핵이요. 플러스 하나씩 갖고 있죠? 플러스 띈다고요. 따라서 답 몇 번? 2번 됩니다. 보이는 그림 그대로 가시면 되겠어요.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소재는 하고 물었습니다.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모두 다 신소재에 대한 얘기죠. 고무, 고무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됐고요. 액정, 액체 결정이라고 얘기해서 LCD 모니터 이런 데에 많이 이용되죠. 전기를 걸어줌에 따라서 빛이 통과하기도 하고 통과하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한 것을 우리는 액정이라고 합니다. 자, 나일론 같은 거 우리 생활 속에서 스타킹 이런 거 만들 때 이용하죠. 굉장히 가볍죠. 그죠? 그럴 때 가볍고 탄성 좋은 것들. 나일론이고요. 탄소 나노튜브요. 자, 탄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탄소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굉장히 작고요. 이렇게 튜브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강도도 매우 세고요. 전기 전도성도 매우 크고요. 그죠? 그래서 신소재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거죠.
자, 문제로 보시면요.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형태로 결합되어 있고요. 자, 튜브 모양을 한대요. 아이고, 튜브 모양 이건데? 그죠? 열 전도성이 구리보다 뛰어나래요. 구리보다 열도 잘 통하고요. 전기도 훨씬 더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용할 수 있죠. 그럼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4번이죠. 탄소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맞나요? 10번. 표는 같은 온도에서 세 가지 기체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체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 기체들 중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우리에게 뭘 묻고 있냐면요. 평균 속도를 제시해주고 뭘 물었냐? 분자량을 묻고 있습니다. 됐어요.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을 묻고 있죠. 자, 분자량이 작은 것은요, 여러분들 평균 가볍다는 거거든요. 가벼운 게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량이 작은 것은 평균 속도가 빠르겠죠. 따라서 평균 속도 제일 빠른 거 누굽니까? 얘네요. 따라서 답 몇 번이에요? 3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찾아보면요. 다 찾아볼 수 있을 거긴 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2016학년도 그 검정고시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요. 지금 이 문제는 평균 속도를 주고 분자량의 비교를 묻지 않았습니까? 2016학년도의 문제에서는 분자량을 주고선 누가 평균 속도가 제일 빠를까를 물었습니다. 됐습니까? 즉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시는 이유가 이제 방금 내가 시험을 봤어. 그리고 그것의 정답을 확인하고 내가 틀렸던 것을 뭐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남은 시험을 위해서 앞으로 볼 시험을 위해서 지금까지 치러졌던 그 시험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묻고 이러한 차이들로도 문제들이 꽤나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들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 있다면 오답하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일단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되셨죠? 다음이요. 11번. 그림은 원자와 원자를 구성한 입자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했습니다. 앞선 문제에서 이제 빅뱅 우주가 탄생하면서 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뭐 그것들이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 주변을 도는 것은 이것을 전자라고 하죠.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원자핵을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뭐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볼 수 있죠. 요거요. 됐습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볼 수 있는데 양성자를 지금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럼 얘가 양성자인가 봐요. 그럼 얘가 중성자겠죠, 뭐. 그죠?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모습이고 양성자를 확대합니다. 양성자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쿼크 두 개와 다음 쿼크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 아무튼 크기가 가장 작은 걸 물어봤네요. 쉬운 문제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되고 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 되고 원자핵이 모여서 이제 원자 이루는 거니까요. 제일 작은 건 쿼크일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답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일단 문제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이랑 어떤 것들이 쿼크하고 전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진다. 요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12번. 다음 중 초신성 폭발 후 형성되며 강한 중력으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별의 진화. 딱 나오시죠? 빛이 빠져나가지 못한대요. 뭡니까? 블랙홀이죠 뭐. 답은 1번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요 여러분들
모든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에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마지막 단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우 질량이 큰 별의 마지막에 블랙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원시별은 여러분들 주계열성 전 단계예요. 주계열성 전 단계로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단계, 이런 것을 원시별이라고 하고요. 주계열성은 뭡니까?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내부의 압력, 그리고 중력 수축으로 인한 외부 압력,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 의한 압력과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인한 내부 압력이 같아져서 이 크기가 유지된 것을 우린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모든 별들의 대부분의 일생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주계열성이 끝난 후 질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별의 일생들이 태양 정도의 질량이 다다르게 된 것이 바로 적색거성이죠. 적색거성에서는요,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고 가운데에 있는 헬륨핵이 융합 반응을 거쳐서 뭐까지 만듭니까? 대체로 탄소까지 만들죠. 그러면서 이 주변부는요, 점점 커지면서요,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것, 이런 걸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원시별에서 온도가 매우 높아져서 이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주계열성으로 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다가 둘로 나뉜다는 소리예요. 질량이 작은 것들은 적색거성을 거치죠. 거기서 뭘로 갑니까, 여러분들? 행성상 성운이나 핵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외 성까지 가죠. 그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것들은요, 어때요?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뭐 돼요? 질량에 따라 좀 다르지만 중성자별과 방금 나온 뭐가 나와요? 블랙홀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식의 단계를 거치는지 별의 진화 과정을 좀 정리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써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라도 중간중간 단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서머리로 되짚어 보시는 기회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이요. 13번. 다음 설명에서 A에 해당하는 병원체의 종류는 했습니다. 자, 병원체는요, 감염성 병원체도 있고 비감염성 병원체도 있지요. 그때 독감 나왔습니다. 독감하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바이러스죠. 독감은 감염성 병원체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그죠?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 근육통 이런 거 나타나죠. 독감과 감기는 다른 거죠. 심한 감기가 독감 아니죠. 하지만 감기도 뭘로 이루어져요? 바이러스로 인해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무엇하고 많이 비교됩니까? 세균하고 많이 비교되죠? 그죠? 세균에 의한 질병 뭐 있습니까? 뭐 대장균으로 인한 배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균의 가장 대표적인 건 대장균,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무슨 뭐 황색 포도상구균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세균입니다. 곰팡이, 기생충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낯선 단어들 아니시죠? 그래서 병원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보시면서 바이러스와 세균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원핵과 진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지만 그림에서 우리는 원핵과 진핵을 구분할 수 있죠.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핵막의 유무죠. 핵막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핵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핵세포는 핵이 존재하지 않죠? 왜요? 핵막이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유전물질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핵세포는 어떻습니까? 핵막이 존재해서 핵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띠리링 핵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A가 원핵이고요. B가 진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가봅시다. A는 진핵이다. 틀렸네요.
B는 핵막을 가지고 있다. 핵막 가지고 있으니까 핵 있죠. A는 B보다 세포 소기관의 종류가 많다. 그림에서 보시기에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보이는 게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어디가 더 많습니까? B가 훨씬 더 많습니다. A가 많다.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답 몇 번 되겠습니까? 니은만 있는 2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실제로 그림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요건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핵과 진핵의 기준은 바로 핵막의 유무, 핵의 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중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주 영양소는 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이거 중에 하나 있겠네요. 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답은 3번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다른 것들 뭐 고민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얼만큼 에너지 냅니까? 1g당 4kcal의 영양소, 에너지를 내죠. 단백질도 4kcal 내고요. 지방은요, 9kcal를 내죠. 물은요, 에너지를 내진 못하지만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많은 비율을 구성하고요. 체온 조절, 이런 것들 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비타민,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요. 무기염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무기염류입니다. 1번, 2번, 4번은 에너지를 내지는 못합니다. 답은 3번. 16번. 그림은 사람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보기하고 그림이 나왔는데 이런 염색체 그림만 나오면 이렇게 좀 너무 위축되시고 이걸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은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하나가요.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이렇게 또 요 하나가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두 개에서 하나의 모세포에서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 번 분열하고요. 또 한 번 분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2회 연속 분열한다. 이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 아닙니까? 그때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연속 분열하면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과 함께 이가 염색체가 보이죠. 이가 염색체라는 건 뭡니까? 상동 염색체에 접합이 있는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것이 바로 가가 바로요. 이가 염색체입니다. 이가 염색체라는 건 뭐라고요? 상동 염색체가 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합했다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보이는 요것과 요 두 가지가 각각이 서로 상동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때 이 상동 염색체는 사람의 염색체가 2N으로 쌍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하나, 어머니에게 하나 이렇게 한 쌍씩 하나씩 받아서 쌍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가 염색체는 이 상동 염색체도 요것을 만약에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한다면 요것은 분명히 어머니한테 받게 됩니다. 됐어요? 뭐 바뀔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각각 받게 되고요. 이런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처음 분열할 때, 제1분열 때 나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게 1로 가면 요게 요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A니까 여기도 뭐겠습니까? A겠고 요거 A, 요거 스몰 A, 스몰 A 일로 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 분열을 그려보자고 한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려서 요게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으면서 A 이렇게 가는 거겠고요. 얘도 요렇게 갈려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스몰 A, 요렇게 해서 스몰 A 요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했어요, 이제. 자, 전반적인 내용 했으니까 기억. 대립유전자 기억은 대문자 A다. 여긴 대문자 A입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상동 염색체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맞죠? 자, 간은 상동 염색체이다. 이렇게 둘은요, 상동 염색체 관계이죠. 그죠?
자, 나하고 다는요. 모두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아니요. 하나가 아버지한테 왔으면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답은 그럼 몇 번 되겠어요? 3번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17번. 다음 중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속 성분들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자,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진단 방법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는 화학적인 진단 방법이 있고 물리적인 진단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기를 보면요. 이 둘은요. 물리적 진단이고요. 이 둘을 우리는 화학적 진단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쉬워요.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 진단한대요. 답 몇 번입니까? 2번 혈액 검사겠죠. 소변 검사는 말 그대로 소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단백뇨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시고요. 자기공명장치하고 그러니까 MRI하고요. CT는요. 좀 다르죠. 원리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을 하느냐. 이게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X선 같은 방사선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방사선을 이용하는 CT는요. 계속 여러 번 찍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니까. 됐습니까? 하지만 MRI는 좀 그런 것은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출제가 자주 돼요. 출제가 자주 됐었으니까 좀 각각의 특징들 한 번씩 찾아서 한 번 더 정리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됐고요. 답은 2번이었어요. 18번. 그림은 어떤 물질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와 같이 순환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환의 형태는요. 최대 2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탄소 순환이나 질소 순환이나. 그때 어떤 것의 순환인지를 보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나오면요. 아이고 탄소 순환 그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체 내에 유기물로 존재하게 되고 그 유기물을 본인 스스로 이용해서 내뱉기도 하고요. 생물들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생물들이 그것을 이용해 살아가면서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놓기도 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땅에 묻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땅에 들어가서 직권을 형성하다가 화석 연료로 인해서 공장에서 태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다른 형태로 계속 바꾸면서 수권이나 직권이나 생물권 등에 머물다가 다시 기권으로 가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따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탄소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단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녹말은요.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예요. 탄수화물이고요. 이 탄수화물의 기본적인 단위체는 포도당이죠. 얘는 아예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그죠? 지방산은 누굽니까? 지방을 구성하는, 지질을 구성하는 단위체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20번입니다. 그림은 항성월과 상망월을 나타낸 것이다. 달이 A에서 B까지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항성월과 상망월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항성월이라는 것은 기준이 바로 별입니다. 됐어요. 내가 지금 이 별을 봤어요. 지금 이게 지구고 이게 달이라고 하면 달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때 달이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는 별을 봤어요. 그러면 나 지금 저 별 봤어. 다시 저 별 볼 거야 해서 이렇게 돌고 와서 나 다시 저 별 보여 라고 하는 별을 기준으로 도는 것 이런 걸 항성월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달이 이렇게 여기 위치에서 이 별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그 별이 보이는 요 위치를 우리는 항성월이라고 하죠. 항성월이 얼마냐면요. 27.3일이에요. 했어요. 근데 요렇게 돌고 와서 딱 해서 별은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 위치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일직선이었거든요. 근데 난 그냥 이렇게 돌고 왔을 뿐인데 이제 일직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일직선이 안 되고 이렇게 꺾여 있네요. 나는 이렇게 일직선인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삭망월입니다. 달의 모양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망의 위치와 사계의 위치, 망의 위치와 사계의 위치, 즉 일직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삭망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직선이 돼야지
주기가 끝난 거야. 공전이 딱 끝났다고,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것이 상망원로. 그게 얼마냐면요. 29.5일입니다. 됐죠? 기준이 다른 거 아시겠죠? 얘는요. 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얘는요. 일직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일직선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해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직선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그 둘의 차이가 나요. 왜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요. 이렇게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요.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지구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고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둘의 차이가 나네요. 그 차이를 묻는 게 바로 답입니다. 됐죠? 따라서 그 차이는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정답 2번. 21번. 태양계의 목성형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목성형 행성 누구 있습니까? 목, 토, 천, 해 있죠? 지구형 행성은 누구 있습니까? 지구형 행성은 수, 금, 지, 화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금성이 포함된다? 아니요. 금성은 지구형 행성에 포함되죠. 그죠? 자, 지구형 행성보다 반지름이 크다. 여러분들 목성 제일 크죠? 1등 아닙니까? 그죠? 목성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훨씬 큽니다. 답은 2번이네요.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와 산소이다. 우리 지구의 대기를 보면요. 질소하고 산소가 굉장히 많죠. 이 질소하고 산소는요. 어디? 지구형 행성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목성형 행성은요. 대부분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소와 헬륨 같이 가벼운 기체로. 됐죠? 지구형 행성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죠. 작다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요. 교과를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특징들 표에서 막 표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문장으로 지금 뺀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표를 한 번씩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22번. 그림은 지구의 수권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수권이요. 자, 가장 많은 비율은 해수네요. 바닷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냥 바다라고 쓸게요. 자, 짜지요. 자, 짜지 않은 물 이런 걸 우린 육수라고 합니다. 자, 육수. 자, 육지에 있는 물들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지만 짜지 않은 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육수에서 가장 많은 건 빙하입니다. 1등이죠. 그리고 지하수. 뭐 그리고 기타 호수, 강 이런 거 있네요. 됐죠? 자, 해수는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수, 바닷물은요. 거의 대부분 97%니까요. 맞는 내용이죠. 육수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이다. 육지에 있는 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빙하. 1등이네요. 맞습니다. 지하수는 해수에 포함된다. 지하수는요. 어디에 포함됩니까? 육수에 포함되죠. 그죠? 자,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3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자료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뭔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한 번씩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23번. 다음 중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은 했습니다. 자, 답은요.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자, 고사리 화석은 뭡니까? 온난, 다습한 환경을 알려주죠. 온난, 다습한 환경을 알려줍니다. 그죠? 자, 우리가 화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구분합니까? 자,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라고 구분하죠. 표준 화석은요.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 화석에서 두 가지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사리하고 산호요. 고사리 온난 다습하고요. 산호 얕고 따뜻한 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를 알려주는 거 각각 대표적인 거 하나씩 나왔네요. 삼엽충 뭡니까? 고생대죠. 암모나이트 뭡니까? 여러분들 중생대죠. 그죠? 화폐석 뭡니까? 신생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4번.
광물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광물자원 가끔씩 나오고요. 철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죠? 철에 대한 것들은 아주 자주 나오니까 철 기억하시면서 자, 보기 볼게요. 철 대표적인 금속이죠. 엄청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석회석이요. 비금속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려울 수 있냐면 이런 건 그야말로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속이나 무슨 제시문 속에서 힌트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석회석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는 아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전체 보기에서 확실한 답들을 좀 대체로 주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을 하는 것들이 조금은 낯서실 수 있어서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비금속이라는 거 한 번씩 기억하시고 구리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잘 통하죠. 그리고 전선 이용하지 않습니까? 흑연, 연필심 맞죠 여러분들? 따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광물자원에 대한 것들 지금 보기 보면서 이거 되게 헷갈리고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교재 찾아서 광물자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5번 그림은 북반구의 표층해류의 일부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A에서 D까지 중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 난류는 난류라고 해놓고 저위도, 고위도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어디가 저위도고 어디가 고위도인지만 찾아도 충분히 답 나오시죠. 우린 적도를요 저위도라고 하고요. 극쪽을요 고위도라고 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 화살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1번 A죠. 그러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건 한류라고 하죠. 한류는 C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요. 자, D하고 B 같은 경우는 우리 D는요. 무슨 영향입니까? 무역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는 북적도 해류가 될 것이고요. 얘는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한 북태평양 해류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 보시면서 바람 한번 연결해 보시고 난류, 한류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2018 자, 시험 2회차 시험에 대한 문제들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익숙한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좀 낯선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들 체크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